고성 오간 박범계 청문회 청문 보고서 재송문.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해서 미완의 종결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제 청문회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청문회 좀 합시다. 예? 지금 벌써 몇 시입니까? 11시입니다, 지금. 지금 재산 누락으로 재판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누구의 재산 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시간 넣으라고. 뭐라고요? 시간 넣어요. 시작하라고. 조수진 의원 시간 끝나기 전에 질의하세요.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이것이래? 어디다 대고 그러면은 맨날 욕하십니까? 마이크 잡고. 누구 초대입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그분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참내, 야유회 초대하는데 뭔 프라이버시입니까?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시죠. 그런데 자신이 질펀하게 계곡에 가서 단체춤을 추고.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질펀하게라는 표현을 씁니까? 김도우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질펀하게라는 표현을 씁니까? 김은미 기자. 우리가 이제 어제는 오전 상황만 봤잖아요. 그때도 네. 이제 청문회보다는 여야 공방 뭐 이런 상황을 봤는데 네. 지금 영상 대략적으로만 봐도 이 청문회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큰 소리만 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청문회가 순조롭지 않으리란 거는 뭐 모두가 예견이 됐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역시 예상처럼 그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재산 신고 문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인데 야당 법사위원인 이 조수진 의원한테 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아니 재산 신고로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후보자의 그 재산 신고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좀 고성이 오갔고요. 또 그걸 중재에 나섰는데 법사위원장이 이 법사위원장한테 조수진 의원이 아니 왜 내 아직 질문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을 카운팅하냐라고 또 항의를 하면서 또 싸움이 옮겨붙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박범계 후보자가 아까 보신 것처럼 직접 버럭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김도우 의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그 불법 다단계 투자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기업체 대표, 그 대표랑 같이 박범계 후보가 사진 찍은 그 사진을 그 영상을 띄워놓고서 아니 지금 저렇게 질펀하게 놀았다, 불법 다단계 투자 종용한 거 아니냐, 본인이 유치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펀하게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또 버럭버럭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저께 이렇게 고성 오가고 공방되고 하면서 당연히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안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예상처럼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가 이 인사청문 절차 마감 시한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꼭 이거를 이제 채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채택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인사청문회법상 그러니까 국회가 시한 내에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 이제 기간을 정해서 다시 재송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12시 10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일 1월 27일로 내일로 좀 시한을 정해서 다시 한번 그 청문 보고서를 송부를 해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재송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야 합의로 지금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인사를 철회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될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높거든요.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이제 26명의 장관급 인사처럼 그냥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여당 단독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사실 그 가능성이 가장 크긴 합니다. 네. 여당 단독으로 채택을 해서 송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명을 할 수도 있고요. 여야가 채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동석 기자, 과거에 이제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성렬이 형 뭐 이렇게 부른 적도 있잖아요. 어제 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얘기는 안 나왔어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형이라고 부른다던 박범계 후보자가 돌연 어제 청문회에서는요. 특별한 친분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친분이 없다? 그렇습니다. 윤 총장과의 친분으로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요. 박 후보자는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박 후보자와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동기 친분만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혹시 주저하거나 후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일부의 의견들도 있는데 특별하고 개별적인 그러한 친분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단 일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 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몇 차례 인사를 거쳐서 추미애 라인이라는 이러한 말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박범계 라인 만드실 겁니까? 저는 법무 검찰의 손님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지를 제 소정의 임기 기간 내에 마무리 투수로서 마치는 일이 제 사명입니다. 예. 이 기자,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추미애 라인, 박범계 라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 거예요? 네, 일단 박 후보자는 추미애 라인처럼 박범계 라인을 만들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저는 법무검찰의 손님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박범계 라인 대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임기 내 마무리 투수로 이렇게 마치는 일이 사명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법무부 인사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밀실이라는 지적이 나와선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통해서 친추미애라고 불리는 인사들에 대해서 주요 요직에 이제 배치를 한 거 두고 박범계 후보자도 그렇게 인사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조금 전에 영상도 보셨고 어제 이제 청문회 쭉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청문회 국회 방송은 오전 뭐 일정한 시간대만이 아니고 끝날 때까지 쭉 중계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저녁에 8시 반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좀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때는 야당 의원들조차 법무장관으로서의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끄집어냈던 뭐 무슨 사기 투자 뭐 집단의 대표와의 개인적인 관계, 네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합니다만 윤석열과 총장과 생길 수 있는 갈등, 하여튼 대중들의 뭔가 이 감성적인 관심 이런 걸 자극할 만한 이제 거리는 다 지나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정책 질의가 좀 이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가 확대된 게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 이후입니다. 네. 그렇다면 벌써 14년, 15년이잖아요. 네. 이 15년이 지났는데 이제 국민은 일반 대중은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방식, 그다음에 의원들의 행태, 그다음에 당사자인 이 당사자 이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똑같다. 무슨 말씀이냐? 상당수의 지상파를 포함한 종편, 그다음에 방송 여러 매체들이 중계를 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는 서로 힘겨루기 하고 내 존재를 보여주기 위한 뭐 의사진행 발언이든 자료 요청이든 이런 거 하느라고 다 소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당사자의 어찌 보면 개인적인 부분 건드리고 서로 공격하고 고성오가고 눈살 찌푸려지잖아요. 네. 언제까지 이거 되풀이해야 될까?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이미 인사청문회에 익숙해져 있는 미국에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거는 공개하지 않고 네네. 정책 질의만 공개한다. 이거 우리도 가능하면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 건 역시 저런 공인 장관으로 갈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해 주변 사람에 대한 평소에 자기 관리 이게 역시 언제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지 간에 중요하구나. 그거에서부터 본인이 아무리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해본들 장관으로서 가서 이 일을 할 상황에 영이 쓰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이미 국민 또는 주변의 당사자들이 실망을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뭐 그런 것만 느껴졌습니다. 소정수 위원님,
그 여권에서 이제 이전부터 막 벼르든 거에 비하면 강펀치 한 방이 없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뭐 야권에서 그동안 의혹 제기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재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폭행 의혹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됐음에도 어쨌든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뭐 그 네.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이 박범계 후보자 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 중에 문제가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이번에 채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례가 이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과연 청문회가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청문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역사가 벌써 한 15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뭔가 이 좀 여야 입장 바뀔 때마다 똑같이 반복돼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 제도적인 변화를 기할 때가 됐다. 이게 계속해서 어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임명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증인 참고인도 채택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정말로 이 내용 있는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제도적인 그런 개인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을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증인이나 참고인 부분에서 뭔가 확실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런 걸로 좀 뭘 하든지 해서 정말 내용 있는 그런 식이 돼야지 이게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다가 합의 안 되고 그냥 임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들 평가대로 최근에 이 청문회 얘기만 하면 꼭 따라붙는 말이 무용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정말 진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좀 여론조사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지난주인가요?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10%로 쭉 떨어진 부분이 있던데 최근 나온 조사는 어때요? 네, 최근 나온 조사 지난 22일에 진행한 조사 보시면요. 네. 이재명 지사의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율 26%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대표와 격차를 크게 벌려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5명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2.7%였고요.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13.7%포인트나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추 장관과의 갈등이 잦아들면서 이 반사 효과 역시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정 기자 설명대로 일각에서는 윤 총장 지지율은 추미애 장관이 퇴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끌어안기를 하면서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박범계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이 새 장관과 어떤 이 스킨십을 해 나가느냐 이에 따라서 또 지지율 변화가 일어날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반면에 지금 임기 얼마 안 남은 추미애 장관 여전히 좀 바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광복회를 찾았습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 국회에서는 후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추 장관이 광복회를 찾은 이유, 바로 최재형 상을 수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독립후손과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추미애 장관이 재임 중 친일 재산 환수에 노력했다며 추 장관의 수상 소식을 전했는데요. 먼저 추 장관의 수상 소감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당을 초월해서 중립적으로 최재형 선생님만 존경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최재형 선생의 명예가 훼손되고 급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 처지는 이제 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심경을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시민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우리 국지사들이 꿈처럼 그렸던 어떤 정의로운 세상, 또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여는데 우리 모두가 자자손손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늘 기념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 장관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빌려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추 장관은 자신을 촛불로 세운 문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본인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님, 이 추 장관 얘기가 이제 나와서 말인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사퇴하면 윤 총장도 사퇴할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사임 이후에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정립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저는 그 인터뷰 보고 참 이분 순진한 건지 아니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무책임한 건지 저는 그건 별로 도움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물러나면 윤 총장도 물러날 줄 알았다. 5선 의원까지 지낸 정치인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참 아쉽고 네. 그에 앞서서 아까 최재형상 저 논란을 보면서 저는 참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둘로 나뉘어서 과연 싸워야 될 일인가. 저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싸움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재형상이라는 거를 심사하는 권한을 저 재단에서는 광복회 위임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걸 쥐고 있는지 이거부터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되고요. 광복회 회장이 김원웅 회장이 좀 돌출적인 결정하고 돌출적인 행동 많이 하고 이건 뭐 다른 걸로도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만 만약에 최재형 상을 제정한 이유가 아까 상을 줬던 이유가 친일 재산 환수에 기여를 한 만약에 이 대목만을 놓고 본 거라면 아니 추미애 장관이라고 해서 왜 받을 자격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최재형 상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뭐 국가 사회적으로 뭐 다른 기여를 한 더 광범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제정을 해놨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그냥 둘로 양분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법무장관 법무장관에게 어떻게 상을 주느냐 이런 얘기 가능하지만 친일재산 환수라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데 기여를 한 분이라면 그런 논란은 논란대로 놔두고라도 상은 줄 수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꼭 둘로 나눠가지고 가서 뭐 항의하고 싸우고 전 이건 다른 사안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소모적인 싸움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윤석열 총장부터 시작해서 추미애 장관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갈등이 어제 인사청문회를 끝난 박범계 새 법무장관 후보자 그가 만약에 법무장관으로 내정이 되고 이제 내정이 아니라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다면 이런 소모적인 갈등 말고 정말 업무를 가지고 뭔가 좀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가죠. 김은미 기자. 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제 좀 있으면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구설에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서울 양천 갑 지역구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황희 의원의 보좌관이 지역구인 목동에서 이제 관련 커뮤니티에서 지역구 주민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제 황희 의원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형성하려고 상당히 애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주민인 것처럼 이 보좌관은 이 목동 주민은 아닌 거예요? 주민은 아닌 겁니다. 근데 아닌데 인 것처럼 지금 행세를 했기 때문에 이게 뒤늦게 드러나서 논란이 된 건데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 어떤 글을 올렸나 봤더니 예전에 원희룡 의원이 지역구 의원일 때 뭐 좋아진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황희 의원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소통도 잘한다라는 등등 이 목동 주민들이 황희 의원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불만 섞인 글을 올리면 이걸 좀 다독이고 좀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심지어 나는 황희 의원한테 투표를 했다. 목동 주민이 아닌데 내가 투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황희 의원 아파트 단지에서 몇 번 만났는데 참 사람 좋더라. 라는 등의 글을 이제 거짓으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1년이나 활동을 했습니다. 1년이나 활동을 했어요? 네, 상당히 좀 긴 기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좀 수상하게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 정체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사실 난 보좌관입니다라고 이제 장문의 그 어떤 사과문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당 그 커뮤니티에서 나갔는데요. 본인의 신분을 밝혔군요. 네, 왜냐면 궁지에 몰려서 이제 정체가 뭐냐라고 자꾸 다그쳐 묻게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롱당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황희 의원의 입장이 가장 궁금한데 그렇죠. 황희 의원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몰랐다? 네. 그리고 해당 보좌관을 이제 보좌관에서 그 아래 단계인 비서관으로 강등시키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사 조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소 의원님, 네. 보좌관이 한 일을 어떻게 1년 동안이나 모를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모를 리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이제 톡방이 한 1,400명 정도 네. 여기 목동 주민들이 가입한 그런 톡방이고 왜 그렇다면 거짓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보좌관이 이제 지역의 민심을 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해명대로라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러면은 그걸 민심을 파악해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지금 이슈가 어디서 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그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는 과정에 황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걸 어떻게 파악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지만 1년 동안이나 보좌관이 그렇게 활동을 한 사실을 해당 의원이 전혀 몰랐다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되기는 어려운데 알았는지를 현재 이 황희 의원은 부인하고 있고 네. 알았다라는 그 증거가 현재로서는 발견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청문회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질의가 나올 텐데 네. 그런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황희 의원이 이 사실을 알았다 하면은 이 이슈가 좀 상당히 커질 이슈죠, 사실은. 그런데 정말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요. 몰랐다면 이제 보좌관의 일탈 부분으로 봐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도 보좌관에서 비서관으로 강등 일단 시켰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저도 보면서 보통 이런 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일단 보좌관을 면직시키는 그렇죠, 경우가 네. 대부분인데 비서관으로 강등시켰다 이건 글쎄요.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쏟아지는 소나기를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식이든 지역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력하는 건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속여가면서 그냥 또 눈팅만 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막 거기다 댓글을 반박글을 달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정섭 위원 말대로 이 부분이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청문회가 열리면 저희도 한번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